월스트리트 자장가입니다. 오늘 밤은 FTX 사태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이야기, 편안한 밤 보내세요. 2022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바하마, 그 수도 나소의 한 펜트하우스. 창밖으로는 짙푸른 바다와 별빛이 흐르고 있었고, 안에서는 한 청년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곱슬머리에 헐렁한 회사액 티셔츠 차림, 반바지,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둔 그 청년의 이름은 샘 뱅크먼 프리드, 만 30살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한때 기업 가치 32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 그의 개인 자산은 2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함께 무대에 섰으며 슈퍼볼 광고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표지에 실렸고 의회 청문회에서는 백발의 노련한 의원들이 그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조명은 흐릿했고 동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은 모두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자금 인출 요청이 끝없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거래소의 지갑에는 그 돈을 돌려줄 만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80억 달러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 청년과 가까운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뉴욕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딩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25살에 자기 회사를 차려단 몇 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으킨 청년. 자신이 번 돈을 인류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던 이상주의자.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말했던 사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동시에 가장 빠른 몰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 열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래소가 멈추었고 회사는 파산을 신청했으며 고객들의 돈은 증발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그는 바하마 경찰에 체포되었고 1년 뒤에는 뉴욕의 법정에 서서 7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그에게는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그는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대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정말로 좋은 일을 하려 했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 빛과 그림자가 함께 머무는 어느 좁은 틈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의 추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간을 천천히 되돌려 미국 서부의 한 대학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1992년 3월 6일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그 대학의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아버지 조셉 뱅크먼은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였고 어머니 바버라 프리드는 법 철학과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이들이었고 동시에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학구적이고 토론을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정의와 윤리, 정치적 평등 같은 주제를 두고 진지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샘에게는 동생 가브리엘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훗날 형과 함께 정치와 정책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토론과 분석,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했습니다. 부모는 두 아이에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와 근거로 생각하라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샘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숫자와 패턴 그 자체에 매혹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할 때면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확률과 기대값을 계산했고, 카드 게임에서도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을 때 샘은 도서관 한쪽에서 수학 문제집을 푸는 쪽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물의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샘에게 윤리는 머리로 따져서 도달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줄이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추론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는 비디오 게임에도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게임을 일종의 수학적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게임 안의 확률, 자원 분배,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것들이 그에게는 흥미로운 퍼즐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회의 중에도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해지지만 그 습관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닌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의 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래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특별히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고 큰 모임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옷차림에 무심했고 머리 모양은 늘 곱슬곱슬한 채로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책을 한 권 더 읽거나 한 문제를 더 푸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모습은 훗날 그가 만들어낸 구겨진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천재사업가라는 이미지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의도된 연출이라기보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의 모습이 그대로 어른의 모습이 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부모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토론과 추상적 사고가 일상이 되는 집에서 숫자와 윤리적 추론에 매혹된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곧 미국 동부의 한 명문 공과대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한 사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가을 18살이 된 샘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주의 케임브리지로 향했습니다. 그가 입학한 곳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흔히 MIT라고 불리는 그 학교였습니다. 전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MIT의 캠퍼스는 보스턴의 찰스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잿빛 콘크리트 건물들과 거대한 돔, 그리고 강물 위로 부는 차가운 바람. 그곳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새벽까지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고 식당에서 학생들이 칠판도 없이 종이 위에 미적분 수식을 풀며 다투는 풍경이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자주 지나치게 진지한 아이,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아이로 여겨졌지만 MIT에서는 그런 학생이 다수였습니다.
그는 엡실론 세타라는 한 공동 주거 클럽에 합류해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멤버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고 종종 함께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물리학 공부는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짜로 사로잡은 것은 강의실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이나 통계역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상이었습니다. 그 사상의 이름은 효과적 이타주의, 영어로는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그 시기에 막 학문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핵심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면 가장 많은 선을 행하라.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감정에 이끌려 가까운 단체에 하지 말고 자료를 분석해서 1달러당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 윌리엄 매거스킬이었습니다. 매거스킬은 그 무렵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있었고 MIT의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샘은 그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한 카페에서 또는 한 간견이 끝난 뒤에 작은 토론회에서 정확한 장소는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지만 그 만남이 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매거스킬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운동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한 종류는 직접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또 한 종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기부함으로써 그 비영리 단체들을 떠받치는 사람들이다. 후자의 길을 우리는 번 만큼 베푼다. 영어로 어니 투 기브라고 부른다. 너처럼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후자의 길이 어울리지 않겠는가? 샘은 이 제안에 깊이 설득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동물보호단체에서 평생 일해서 도울 수 있는 동물의 수보다 한 사람이 월가에서 일하며 매년 수십만 달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해서 도울 수 있는 동물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비영리 활동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심은 그의 진로 선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리학 교수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목표가 들어섰습니다. 월가에서 일하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에 들어가자. 그리고 그 돈을 인류를 위해 쓰자. 이 단순한 공식이 그의 머릿속에서 굳어졌습니다. 그가 MIT를 졸업하던 2014년의 봄, 그는 이미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회사, 그 회사의 이름은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이었습니다. 2014년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샘 뱅크먼 프리드는 처음으로 뉴욕에 자신의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큰 가방 2개 정도였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 살림에는 관심이 없는 청년이었고 그 점은 평생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출근한 곳은 맨해튼 남쪽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그곳에 자리한 회사의 이름이 제인 스트리트 캐피탈입니다. 이름은 다소 평범하게 들리지만 금융업계에서 이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매일 수십억 달러어치의 거래를 조용히 처리하는 회사, 광고도 거의 하지 않고 외부 인터뷰도 잘 하지 않으며 신입 사원조차 자신의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가족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였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정량 트레이딩 회사, 즉 퀀트 트레이딩 회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특히 상장지수 펀드, 흔히 ITF라고 불리는 상품의 시장 조성과 차익 거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시장 조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목이든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양쪽 가격을 모두 제시하면서 그 사이에 작은 차이를 챙기는 일입니다. 차익 거래란 무엇인가? 같은 자산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약간 다른 가격에 거래될 때 싼 쪽에서 사고 비싼 쪽에서 동시에 팔아 그 차이를 가져가는 일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보통 1%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이고 그 차이는 몇 초, 때로는 몇 밀리초 안에 사라집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수량으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망설임은 손실로 이어지고 한순간의 잘못된 계산은 회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샘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침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모두가 모니터에 매달려 비명을 지를 때 그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에서 그는 주로 ITF의 시장 조성을 담당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 흩어진 가격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같은 자산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르게 가격이 매겨질 때 그 차이를 잡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능했고 점차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입사 3년 차에 그는 동료들이 인정하는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너스로 받는 돈이 매년 수십만 달러, 어느 해에는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헐렁한 옷을 입었고 외식보다는 회사 식당의 점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가 번 돈의 대부분은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에 기부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월가에 온 이유였습니다. Only to give, 번 만큼 베푼다. 그 원칙을 그는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좋은 회사였고 보너스는 후했고 동료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평생 일하는 모습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너무 잘 굴러가는 회사였습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회사는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한계 효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의 논리에 충실하다면 자신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한 새로운 시장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폭등하고 어느 날은 폭락했습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랐고 나라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정량 트레이더의 눈으로 보면 그 시장은 거대한 비효율 덩어리였습니다. 그 비효율을 잡아낼 수 있다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2017년 가을, 그는 마침내 제인 스트리트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 가운데에는 그를 말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장된 길에서 보장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샌프란시스코 만 건너편의 작은 도시 버클리로.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 11월 캘리포니아 버클리. 한 작은 사무실 안에서 한 청년이 책상 5개와 의자 몇 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 차린 회사의 이름은 알라메다 리서치였습니다. 알라메다는 버클리가 속한 카운티의 이름이고 리서치는 정량 분석 회사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회사를 함께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같은 사상을 믿고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이들, 자신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인류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이들, 그 안에는 훗날 알라메다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캐롤라인 앨리슨이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청년이었고 마찬가지로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을 통해 샘을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또한 게리 왕이 있었습니다. 게리는 MIT에서 샘과 같은 클럽에 살았던 친구였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뛰어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니샤드 싱도 곧 합류하게 됩니다. 그 역시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알라메다가 처음 노린 시장은 일본의 비트코인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미국의 거래소에 비해 10%, 때로는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투자자들의 수요는 강한데 일본으로 비트코인을 들여가는 통로가 좁았기 때문에 생긴 가격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거래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그것은 와규 프리미엄 또는 스우시 프리미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차익거래의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산다. 그것을 일본의 거래소로 보낸다. 일본에서 비싸게 판다. 그렇게 받은 일본 엔화를 다시 미국 달러로 바꾸어 미국으로 가져온다. 그 사이에 가격 차이가 이익이 됩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실제 실행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일본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시간과 수수료가 듭니다. 일본 거래소에서 받은 엔화를 다시 달러로 바꾸려면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본의 은행은 외국인 트레이더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규모가 하루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에 달하면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알라메다의 직원들은 일본 현지에 사람을 보내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환전을 했고 어떤 직원은 거의 매일같이 작은 가방을 들고 도쿄와 오사카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일은 위험했습니다. 환율은 매시간 움직였고 비트코인 가격은 매분 움직였습니다. 도중에 한 단계라도 막히면 그동안 쌓아둔 이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알라메다의 초기 몇 달은 그런 긴장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어떤 주에는 큰 이익을 냈고 어떤 주에는 거의 모든 이익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회사의 자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일부 초기 멤버들은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샘과 떠난 사람들 사이에는 그 시기에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고 그 골은 훗날의 사건을 예고하는 작은 균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익거래는 결국 성과를 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알라메다는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은 곧 더 큰 공간으로 옮겨졌고 직원 수는 5명에서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캐롤라인 앨리스는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게리 왕은 거래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샘과 캐롤라인은 회사 안에서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적이기도 했고 사적이기도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복잡한 관계는 훗날 법정에서 캐롤라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2018년 말, 샘은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차익거래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차익거래의 무대가 되는 거래소 그 자체를 만든다면 어떨까? 거래소는 거래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챙긴다. 시장이 출렁이든 안 출렁이든 사람들이 사고 팔기만 하면 수수료가 들어온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생각은 곧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의 봄, 그는 알라메다의 직원 일부를 데리고 아시아의 한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홍콩이었습니다. 2019년 5월, 홍콩의 한 빌딩에서 한 새로운 회사가 조용히 출범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FTX, 미래의 거래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 퓨처스 익스체인지의 머리 글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홍콩이라는 도시는 그 시기 암호화폐 사업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영어가 통하고 금융 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본토 중국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의 거대한 수요를 가까이에서 잡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샘은 알라메다 리서치의 일부 인력을 그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회사 FTX를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FTX는 다른 거래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한 가지 단순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FTX는 트레이더가 만든 트레이더를 위한 거래소였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매일 차익 거래를 하면서 샘과 동료들은 기존 거래소들의 불편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이 부족한지, 어떤 기능이 빠져 있는지, 어떤 인터페이스가 답답한지, 그들은 그 모든 불편함을 자신들이 만드는 새로운 거래소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특히 FTX가 빠르게 명성을 얻은 영역은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선물 계약, 옵션,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빠른 주문 체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이 조합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FTX의 거래량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는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해였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시중에는 돈이 풀려 있었고 그 돈의 일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했고 FTX는 그 흐름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자 FTX는 더 이상 작은 신생 거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회사는 1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시리즈 C 라운드에서는 그 가치가 250억 달러를 거쳐 32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줄을 서서 그 회사에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쿼이아 캐피탈, 소프트뱅크, 타이거 글로벌,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테마세까지. 그 명단은 화려했습니다. 샘은 이 시기에 거래소의 본사를 홍콩에서 카리브해의 바하마로 옮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홍콩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었고 본토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하마는 그 무렵 자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였고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우호적인 정부, FTX의 새 본사는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농구 경기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경기장의 새 이름은 FTX 아레나였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마이애미 히트의 홈구장. 19년에 걸쳐 1억 3,500만 달러를 내는 명명권 계약.
이 거래는 미국 사회에 FTX라는 이름을 강렬하게 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미국인 누구나 텔레비전 중계에서 이 회사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의 슈퍼볼 광고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코미디언 레리 데이비드가 출연한 그 광고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위대한 발명을 거부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바퀴를 거부한 원시인, 전구를 거부한 신사,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한 청년의 권유를 받습니다. FTX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광고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기차에 타지 않으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 그 시기 FTX의 광고 모델 명단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미국 프로풋볼의 전설 톰 브래디, 그의 당시 부인이자 세계적인 모델인 지젤 번천, 농구 스타 스테판 커리,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이름이 익숙한 이들이 줄지어 FTX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본인의 모습도 점점 더 미디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느 부유한 사업가들과는 달랐습니다.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헐렁한 회색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 외형만 보면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기숙사에서 막 나온 학생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의도된 연출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가까운 이들은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022년의 봄, FTX는 세계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첫 번째인 바이낸스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에서 보면 어느 한순간 첫 번째 자리에 올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30살의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그렇게 세상의 정점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입니다. 그 그림자는 곧 그를 삼키게 됩니다. 돈이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 그 돈은 단순히 부의 문제를 넘어 권력의 문제가 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의회가 있고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게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후원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조 바이든 후보의 캠페인에 약 5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 개인이 한 후보에게 그만한 금액을 직접 기부한 것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에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그의 정치 자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동생 가브리엘의 이름, 그리고 회사 동료들의 이름을 통해 다양한 정치행동위원회에 자금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가 직접 만든 단체로 팬데믹 대비를 우선시하는 후보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건 곳이었습니다. 이는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의 한 갈래와 연결된 목표였습니다. 또 다른 자금은 동생을 통해 공화당 측 후보들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한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샘과 동료들이 미국 정치권에 쓴 돈은 4천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떤 추산에 따르면 5천만 달러 이상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그해 미국 정치 후원금 순위에서 그가 조지 소로스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액 후원자였다는 의미였습니다. 30살의 청년 한 사람이 평생 정치판에 몸담아온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돈은 영향력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의회 사무실 복도를 걷는 그의 모습, 의원 보좌관들과 만남을 갖는 그의 모습, 정책 토론회의 한가운데에 앉아 발언하는 그의 모습, 미국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같은 규제기관의 위원장들과도 그는 직접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가 제안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틀은 의회의 일부 의원들에 의해 법안 초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의 모습은 늘 같았습니다. 곱슬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양복 대신 회색 티셔츠나 후드를 입은 채였습니다. 어떤 의원은 그를 두고 이 청년은 옷도 제대로 차려입을 줄 모르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월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도 그의 지위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시사주간지 포춘의 표지에 그의 모습이 실렸고 거기에는 차세대 워런 버핏이라는 표현이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그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같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토론하는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그 사진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청년이 두 명의 전직 국가 지도자와 동등한 자리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바하마의 그의 일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약 3천만 달러에 매입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일반적인 부유한 사업가라면 그곳에 가족 또는 자신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샘은 그 공간을 회사의 핵심 동료 10명과 함께 썼습니다. 캐롤라인 앨리슨, 게리 왕, 니샤드 싱, 그리고 다른 임원들.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회의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의 공동 주거 클럽이 그대로 어른의 회사로 옮겨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의 분위기는 외부의 한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검소하다. 샘은 외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차에 대해 토요타의 작은 세단을 탄다고 말했고 옷은 거의 사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외식도 자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번 돈은 거의 모두 회사의 성장과 자선 활동에 들어간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 메시지는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했고 사람들은 그 일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디어는 그를 성제 가까운 사업가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좇지 않는 부자, 권력을 좇지 않는 권력자,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부유한 청년. 그 이미지는 너무도 매력적이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조차 잠시 그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정말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2022년 가을이 깊어가면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한 기자의 한 편의 기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022년 11월 2일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그날 아침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의 한 기자가 한 편의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기자의 이름은 이언 앨리슨, 기사의 제목은 FTX의 자매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가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한 문서에 따르면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약 146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FTX가 발행한 자체 토큰인 FTT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FTT 또는 FTT와 관련된 다른 토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 단순한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한 종이 쪽지를 자산으로 잡고 그 종이 쪽지를 담보로 다른 회사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종이 쪽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코인데스크의 기사는 정확히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메다와 FTX는 분리된 회사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라메다는 거래회사, FTX는 거래소. 거래소는 고객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그 돈을 자기 사업에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래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두 회사가 사실은 한 사람의 통제 아래 깊게 얽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코인데스크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기사는 즉시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라메다의 최고 경영자 캐롤라인 앨리스는 이틀 뒤인 11월 4일 트위터에 해명을 시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의도와 달리 의혹을 가라앉히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언급한 자산 규모와 회계의 방식이 사람들의 의심을 더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 일요일 한 사람이 결정적인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창펑자오, 흔히 그의 이니셜인 CZ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CZ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고 동시에 FTX의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 토큰 약 5억 달러 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트윗 한 줄은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FTT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FTT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자산의 절반으로 잡고 있다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알라메다가 흔들리면 알라메다와 얽혀 있다고 알려진 FTX도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만약 FTX가 정말 흔들리고 있다면 자신이 그 거래소에 맡겨둔 돈을 지금 당장 빼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출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그 요청은 점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 수억 달러 수준이던 인출 요청이 그날은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아침 FTX는 결국 인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의 일시적 지연이라고 설명했지만 곧 인출 자체가 멈춰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의 CZ가 FTX를 인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시장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9일 바이낸스는 정밀 실사 결과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짧은 발표문에는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처리 정황과 미국 당국의 조사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 그리고 관련 계열사 1수십 개가 동시에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그날로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자리는 한 전문 파산 관리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제이 레이 3세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엔론 사태의 정리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회계 부정 사건 가운데 하나를 정리한 사람이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파산 관리인이 들어와 본 FTX의 내부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기업의 파산을 다루어 왔습니다. 엔론도 다른 어떤 회사도 다루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회사 내부의 회계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 슬랙 메신저나 이모티콘을 통해 승인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회사 자금이 임원 개인의 부동산 구입에 쓰였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FTX와 알라메다 사이의 자금 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래소에 맡겨진 고객들의 돈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약 80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한 것은 FTX의 거래 시스템 안에 숨겨져 있던 한 줄의 코드였습니다. 알라메데만 적용되는 일반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신용 한도, 사실상의 백도어였습니다. 그 코드를 만든 사람은 게리 왕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캐롤라인 앨리슨과 니샤드 싱, 그리고 최종적으로 샘 뱅크먼 프리드였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이 단 열흘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법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의 붕괴 이후 한동안 샘 뱅크먼 프리드의 행방은 바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 섬을 떠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 그는 놀라울 만큼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뉴욕타임스의 한 행사에 영상으로 출연했고 다수의 기자들과 줌으로 인터뷰를 했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길고 모호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일관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의도적인 사기를 친 적이 없다. 회계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자신은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고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바하마 경찰은 미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뉴욕의 한 법원에서 첫 출두를 했습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캘리포니아의 부모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석금은 2억 5천만 달러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보석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약 11달 뒤인 2023년 10월 3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사람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였습니다. 그는 엄정하고 절제된 법정 운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은 미국 연방검찰청 남부지구의 검사들이었습니다. 그 검찰청은 뉴욕 월가의 굵직한 금융범죄 사건들을 다루어 온 곳이었고 검사들의 평균적인 실력이 미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혐의는 7가지였습니다. 전신사기 공모, 증권사기 공모, 상품사기 공모, 자금 세탁 공모, 모든 혐의를 합치면 이론적으로 최대 100년이 넘는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옛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캐롤라인 앨리슨, 게리 왕, 니샤드 싱. 세 사람은 모두 검찰과 사전에 협조 합의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형량 감경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때 자신의 동료이자 한 사람의 경우 연인이기까지 했던 그 청년의 반대편에 서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캐롤라인 앨리슨의 증언은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알라메다 리서치의 최고 경영자였고 동시에 한때 샘과 연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차분한 어조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알라메다와 FTX의 자금이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 고객의 돈이 어떻게 알라메다의 거래 자금으로 쓰였는지,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를 외부에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가 증언하는 동안 법정의 한쪽 끝에서 샘은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게리 왕은 자신이 만든 그 한 줄의 코드, 알람에대만 사실상 무제한의 신용을 부여하던 그 백도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리샤드 싱은 회사 자금이 어떻게 정치 후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샘 자신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변호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증언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의 반대 신문 앞에서 그는 자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어떤 질문에는 길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답변은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약 한 달간의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7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은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고는 그로부터 약 5달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3월 28일 같은 법정에 다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캐플런 판사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5년의 징역형, 그리고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추징명령, 검찰이 요청한 40년에서 50년의 형량보다는 가벼웠고, 변호인이 요청한 5년에서 6년 사방이의 형량보다는 훨씬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한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샘이 보인 후회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피해의 규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형량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2살의 청년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한가운데를 가져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출소할 때 그는 거의 환갑에 가까운 나이일 것이었습니다. 그가 펜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시절, 슈퍼볼 광고에 출연하던 시절, 의회 의원들과 마주 앉아 있던 시절은 그렇게 한 시대의 끝과 함께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FTX의 붕괴는 그 한 회사에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고, 여러 영역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암호화폐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11월의 붕괴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까지 한때 2만 달러 안팎을 유지하던 가격은 한순간에 1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이 한때 도달했던 최고치 약 6만 9천 달러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떤 코인들은 가격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연쇄적인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FTX의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두었던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 FTX의 토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펀드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또 다른 회사들,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블록파이, 제니시스 글로벌 캐피탈 같은 한때 유명했던 회사들이 줄지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시기를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흔들린 것은 효과적 이타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한때 학계와 산업계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던 사상이었지만 FTX 사태 이후 큰 신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상의 가장 유명한 실천자였기 때문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사건 가운데 하나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한동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의 옹호자들은 한 사람의 행동이 사상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 규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여러 정부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금을 어떻게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고 자체 토큰을 발행한 거래소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여러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도 자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건의 영향이 전 세계의 법 체계를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한 결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파산 관리인 존 제이 레이 3세의 팀은 잃어버린 자산들을 하나씩 추적해 회수해 갔습니다. 압류된 회사의 투자 지분, 회수된 정치 후원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시간이 흐르며 다시 오른 암호화폐의 가격.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비트코인의 가격은 회복했고 한때 사상 최고치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자산 가치도 함께 회복했습니다. 결국 FTX의 채권자들, 즉 그 거래소에 돈을 맡겨두었던 고객들은 자신들이 처음 잃었다고 생각했던 돈 대부분을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의 100%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흔치 않은 거의 역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자금이 결과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해서 그 자금이 한때 무단으로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이 이야기의 묘한 마지막 한 줄을 더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천재가 사기를 친 이야기인가? 한 이상주의자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이야기인가? 한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가버린 이야기인가? 어쩌면 그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이제 각자의 시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캐롤라인 앨리스는 약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게리 왕은 협조의 대가로 별도의 수감 없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니샤드 싱근 자택 구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의 한 연방 교도소에서 25년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한 펜트하우스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화면 속 빨간 숫자들은 이제 모두 정리되었고 그곳을 채우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 펜트하우스는 결국 매각되었습니다. 마이애미 농구장의 이름에서는 FTX라는 글자가 떼어내어졌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더 이상 재방송되지 않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그 자리를 채워갔고 새로운 거래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났으며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천천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에 분리된 자금, 외부의 감독,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천재성에 회사 전체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 거버넌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실용적인 교훈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아무리 높고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은 약속들이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돈을 다루는 일은 그 자체로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자만이 결국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2022년에 그 짧고도 격렬했던 11월의 며칠. 한 청년의 인생이 닫혀가던 그 시간,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함께 따라온 만큼의 거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리를 거쳐 우리가 도착한 곳은 결국 한 가지 단순한 사실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결국 같은 자리에서 자라난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의 정점은 동시에 그 사람의 추락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월스트리트 자장가였습니다.